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고속도로에서 쌩쌩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역주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도로 전체가 막히고 갑자기 마비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텐데요. 우리 몸속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심장에서 뿜어낸 피가 다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네. 거꾸로 흐른다거나 아니면 다리에 정체돼서 생기는 하지정맥류가 그것인데요.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다리 혈관이 보내는 경고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칠곡경북대학교 병원 혈관외과의 김현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건강한 노년은 혈관 건강에 달려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인터넷에 정보도 넘쳐납니다. 교수님, 그만큼 이 혈관 건강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혈관 건강이라 함은 동맥과 정맥이 막힘없이 탄력 있게 흐를 수 있게 생활과 치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심내혈관 질환이나 정맥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다루게 될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면 이제 여성들 다리 울퉁불퉁하면 보기가 좀 싫다, 불편하다라고 해서 미용상의 문제점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처음에는 진료실로 미용상의 문제로 울퉁불퉁한 혈관이 싫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면 네. 사실 근본 원인은 하지정맥의 역류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종이나 다리의 무거움증 등으로 많이들 오시기도 합니다. 단순히 혈관이 울퉁불퉁한 외형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하지정맥류인데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혈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혈관 중에서도 정맥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 걸까요? 심장에서 피가 나가서 사지 말단이나 기관으로 가게 되는 걸 동맥기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지 말단에서 피를 거꾸로 정맥으로 올려 보내주는 기관을 정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정맥은 벽이 얇고 동맥보다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의 근육 조직이 펌프질을 해주는 것과 동시에 판막의 역할을 받아서 피를 거꾸로 올려 보내주게 됩니다. 정맥에는 저희 표제정맥이랑 심부정맥 그리고 관통정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심부정맥이고요. 경골정맥, 대퇴정맥, 그리고 장골정맥, 하대정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제정맥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맥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두렁정맥이라고 불리는 대복제정맥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관통정맥이라고 해서 심부정맥과 표제정맥을 연결해주는 정맥이 있겠습니다. 정맥은 두 개의 막이 이루어진 판막이 있는데요. 이 판막을 이용해서 피를 거꾸로 올려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거꾸로 올라가면서 밑으로 처지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사진에서 보시면은 심부정맥과 표제정맥을 연결하는 게 관통정맥이고 관통정맥에도 판막이 있기 때문에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됩니다. 네.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PPT의 그 정맥도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혈관들 보면 대부분 정맥이잖아요. 정맥 속에는 분명 빨간 피가 흐를 텐데 왜 파란색, 푸른색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걸까요? 정맥은 사실 동맥보다는 산소 포화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열어보았을 때 검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네. 이런 검붉은색과 함께
피부에서 빛이 산란되고 흡수되는 것이 포함됐을 때 이 색이 바깥에서는 파랗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정맥이 사실 뭐 종아리나 발뿐만 아니라 네. 팔이라든지 손목에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지 정맥류는 흔하게 들어봤는데 상지 정맥류는 좀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실제로 흔하지 않은 질환인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정맥류가 훨씬 흔한 질환이고요. 우리가 상지정맥과 하지정맥은 해부학적 그리고 생리학적 환경 조성이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하지정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립해 있을 때 정맥 압이 4배에서 5배 정도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심장까지 올라가는 길 자체가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지정맥류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많은 분들이 다리에 불편감 느끼시거나 또 혈관 문제로 병원을 찾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하지정맥류를 떠올린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 하지정맥류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오늘 바로 이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란 정맥의 판막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혈액이 정체되면서 혈관이 늘어나고 구불구불하게 도드라지게 보이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만성정맥 부전이라는 걸 알고 가야 되는데요. 하지정맥류는 만성정맥 부전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성정맥 부전이라 하면 정맥 판막의 파손이나 부전 때문에 정맥혈이 역류되면서 정맥암이 상승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성 정맥 부전이 생기는 이유는 1차성, 2차성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1차성은 뾰족한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판막이 그냥 망가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2차성으로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메이서너 증후군 같이 가는 길이 막혀서, 유출구가 막혀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맥압의 상승 원인에는 장단지 근육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성 정맥 부전이라 하면 이렇게 밸브에 이상이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거꾸로 피가 올라가는 과정 중에 밸브가 닫히면서 혈류가 역류하는 걸 막아주게 되는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판막이 손상되면서 피가 거꾸로 흐르게 되면서 정맥압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혈관이 늘어나면서 돌출되는 것이 하지정맥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지정맥류가 하나의 증상이라고 하신 만성 정맥 부전 같은 경우에는 네. 한쪽 다리에만 잘 나타나는지 혹은 보통은 양쪽에 같이 오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양쪽으로 같이 오고요. 한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른 이유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는 무서운 혈관 질환이 바로 만성정맥 부전인데요. 과연 이 만성정맥 부전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들은 과연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만성정맥 부전의 위험이라 하면 예. 나이, 노화가 있겠고요. 노화되면서 정맥이 같이 노화하기 때문에 위험인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여성, 그리고 흡연, 가족력, 그리고 장기간 부동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위험 인자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가 조금 하나하나 자세히 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체형 중에 O자로 휜 다리 내지는 X자로 휜 다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성 정맥 부전이나 하지정맥류가 잘 생길 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니요, 전혀 관련성이 아, 없습니다. 예, 왜 그런가요? 하지정렬 이상이 예. 혈관 주행에 문제를 일으키진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생기거나 하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예. 네, 우리가 보통 질병이나 뭐 암의 진행 상태를 나타낼 때 네. 발생 부위라든지 전이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서 기수를 나누기도 그렇죠. 하는데요. 만성 정맥 부전도 좀 여러 단계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류 체계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만성 정맥 부전은 임상 징후에 따라 6개의 클래스로 나눌 수가 있고요. 클래스 0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클래스 1은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망상형 정맥, 무릎 뒤에서 정맥이 튀어나와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클래스 2 정맥류, 이 정맥류가 우리가 가장 흔히 보고 있는 그 정맥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3가 다리가 붓는 부종, 클래스 4가 색소 침착, 다리 피부에 색소가 침착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클래스 5, 6는 궤양이 생기는 걸 말씀드립니다.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눈에 보이는 부분일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만성 정맥 부전이 되면 실제 어떤 증상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증상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증상은 다리가 무거워지는 증상,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증상. 일상생활을 하고 나면 다리가 화끈거린다, 무겁다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극심하게 피로감을 느끼시고 다리로, 그리고 피부가 가렵다 또는 둔한 통증이 있다. 자다가 다리가 저려서 깬다, 쥐가 나서 깬다 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주로 일상생활 후에 오후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자고 일어나면 조금 개운해지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올리거나 압박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고 장시간 부동 자세를 있거나 하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래스, 임상징후에 따른 클래스를 보시면 이게 클래스 1인데요. 무쇠혈관 확장증과 망상형 정맥이 있는데 이것들은 보통은 피부에 아주 가까운 작은 혈관들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증상은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클래스 2고요. 하지정맥류라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환자들이 잘 느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겉으로 돌출돼 나온 혈관들이 종아리, 정강이 또는 허벅지 뒤쪽으로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맥압이 높아지면서 이 혈관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돌출되어 보이는 거지요. 네. 클래스 3라고 하면 하지 부종인데요. 양측 다리가 붓게 됩니다. 이 다리가 붓는 증상은 발등부터 무릎까지 있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허벅지까지 붓는 경우가 있는데 허벅지까지 붓는 경우에는 그 위쪽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영상 검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 4는 색소 침착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시꺼멓게 색이 변해 있는 피부를 보실 수가 있죠. 맨들맨들하게 색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 피부 경화증 같은 경우에도 딱딱해진 피부 앞쪽으로 해서 허옇게 백선 같은 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정맥 확장증은 주로 발목에 보이는 거거든요. 조그만한 혈관들이 쫙 퍼져 있는 거미줄 형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앞서 보셨던 클래스 1에서 보셨던 우리 그 무쇠혈관 확장증이랑은 조금 다른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5가 치유된 궤양입니다. 이거는 궤양이 치유가 된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환자분들이 이 상태에서도 이 궤양이 낫기까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게 됩니다. 클래스 6가 활동성 정맥 궤양인데요. 보통은 발목 주변에서 나타나게 되고 진물이 나고 뻘개지고 열감이 있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증상 중에 붓는 증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체질상 좀 몸이 잘 붓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자고는 일어나면 괜찮고 하루 종일 활동하고 나면 몸이 좀 부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 하지정맥류가 좀 더 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종 자체는 만성 정맥 기능 부전의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니고 위험인자가 아니고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증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당뇨발이라고 해서 발에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 이 사진도 발에 상당한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당뇨하고 하지정맥류, 만성정맥 부전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연관성은 없습니다. 생기게 되는 기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 보통 이렇게 정맥 궤양이라 하면 복숭아뼈 주변으로 해서 진물나는 이런 궤양들이 생기게 되고요. 당뇨병 때문에 생기는 궤양이라 하면 발을 디뎠을 때 마찰이 생기는 그 부분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정맥성 궤양은 정맥의 문제이고 당뇨병성 궤양은 오히려 동맥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밤이 되면 다리가 저리거나 붓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지정맥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하지정맥이 나타났을 때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자칫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제가 이상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나이가 들면 생긴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생긴다 그러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최근 나온 통계에 따르면은 50대 여성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다고 지금은 나와 있거든요.
이전에는 노년에서 많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50대 여성에서 많고 젊은 환자들도 지금은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건 하지정맥류에 잘 걸리는 사람들 혹은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서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오래 걸어 다녀서 그런 겁니까? 사실 위험 요소 중에 장시간 서 있는 자세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결국엔 정맥도 노화하는 과정에서 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100% 오래 서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위험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걷는 것도요? 그렇죠. 오랜 시간 걷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서 있는 자세가 오래되는 거니까요. 둘 다 네네. 하지정맥이 노출된다. 네네네. 이거군요. 아주 무리한 운동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은 하지정맥류라는 병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와 있으면 하지정맥류 아닌가요? 자다가 다리가 붓거나 쥐가 나면은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하지정맥류가 진행되면은 피부색이 좀 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리가 자꾸 무겁고 피곤하면은 하지정맥류를 의심해봐야 된다고 들었어요. 저도 많이 서 있긴 하는데 하지정맥류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병원에 갈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가볍게 걷기 운동만 자주 하고 있어요. 많이 걸은 날에는 잘 때 다리를 높이 올리려고 해요. 오래 앉아 있거나 이제 오래 일어서 있을 일을 좀 피하려고 해요. 교수님, 하지정맥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대부분은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 정맥 질환은 보통은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맥류, 다리에 정맥류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으면 보통은 치료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괜찮겠지 하다가 방치해두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던데 어떤 합병증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정맥 질환이 점차 심해지면 그 증상이 악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다리가 무거운 증상이 더 심해지겠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다리 쪽으로 해서 색소 침착이 생기거나 정맥성 궤양 같은 것들이 생겨서 치료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조금 더 권고드리는 편이에요. 일반 사람들 보니까 하지정맥류를 조금 쉽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좀 바쁘니까 나중에 치료해야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군요. 이번에는요 하지정맥류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 주위에 어르신이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분이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은 하체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너무 많이 해서 그럴까요? 좀 다리에 보면은 이렇게 핏줄이 좀 올라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체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하지정맥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사실 운동 자체가 하지정맥류의 원인은 아닙니다. 운동은 오히려 치료에 속하고 있고요. 가벼운 운동이나 적극적인 운동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헬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중량 운동을 좀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원래 하지정맥류가 있으셨다 하면 증상이 조금은 악화될 수 있겠죠. 보갑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정맥의 역류가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주 고중량의 운동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달리기를 많이 하시는 마라톤을 즐기시는 분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이게 사실 마라톤이나 하체 운동 같은 경우에 다리 근육을 조금 더 펌핑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제 주위의 아주머니께서 다리에 자꾸 멍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따님이 자꾸 병원 가보라는데 따님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리에 멍이 잘 들면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하지정맥류의 원인 중에 멍이나 출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정맥류가 진행을 해서 너무 표제 정맥들이 많이 커진 상황이면 그쪽으로 해서 출혈 같은 게 유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죠. 하지정맥류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멍이 많이 든다면 병원에 와봐야 되겠군요. 네네네.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다리 정맥에 문제가 생기면 치질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관계가 없죠? 병태 생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어떤 연구에서는 상호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해서요.
두 개가 공통적으로 원인이 되는 그런 원인 인자들은 교정을 해주는 게 좋겠고 그런 것이 아주 대표적인 게 장시간 기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기립이 있으면 그러면 치질에 걸린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질도 그렇고 원인이 정맥류도 같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건가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임신 중에 몸무게가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조금 막 아파오고 다리도 좀 마사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리에 이렇게 실핏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핏줄도 보이는 것 같고 좀 붓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튼살도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지정맥류와 이 임신 중에 생기는 튼살이나 실핏줄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아예 생기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나 환자나 보호자는 잘 모를 수가 있어서요. 정맥류를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초음파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고 이 튼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피나 진피에 생기는 상처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좀 뭐 아무런 증상이 없다면은 괜찮을까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임신성으로 오는 정맥류는 되게 간혹 가다가 아예 자연 소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다시 검사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연적으로 사라진다고 믿지 말고 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네, 필요하겠군요. 네. 하지정맥류에 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과거에는 저희가 바닥에 앉아서 양반다리를 하거나 무릎을 꿇는 좌식 생활이 익숙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생활 습관들이 다 서구화가 되면서 입식 생활이 많이 익숙해졌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지정맥류 환자가 좀 줄어들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통계상으로는 어떻습니까? 통계를 보시면 사실은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네. 2015년부터 2021년 통계 자료를 보시면 2019년 이후로는 20만 명 이상이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서 2015년 통계를 내보았을 때 월별 진료 인원을 봤을 때는 7, 8월에 환자군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연령별 진료 인원을 보았을 때는 여자에서는 50대 여성이 가장 많고 남성에서는 70대 남성이 제일 많습니다. 네. 최근에는 젊은 환자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상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병원에 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7, 8, 9월에 환자 발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름철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름철에 급증하는 이유 그리고 또 성별 차이가 이토록 크게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여름철에 많은 이유는 여름철에는 고온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네. 정맥이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의 효과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여름철에는 표제로 혈류가 많이 쏠리게 되거든요. 그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에서 많은 이유가 임신 가능성이나 호르몬 변화 때문에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네. 울퉁불퉁한 다리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도 하나의 증상이지만 중요한 건 보이는 게 다가 아닐 텐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들이 동원이 될까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시진입니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혈관이 3mm 이상 튀어나와 있는 혈관이 관찰된다면 하지정맥류로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반된 부종이나 피부 변화까지 이때 모두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임상 징후에 따른 클래스를 매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초음파 검사인데요. 초음파 검사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혈류의 흐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맥이 진짜로 거꾸로 흐르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초음파 푸르브를 대어놓고 그 혈압계나 아니면 손으로 종아리를 꽉 짜서 피를 위로 보내준 다음에 거꾸로 역류되는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제정맥에서는 0.5초 이상, 신부정맥에서는 1초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은 하지정맥류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초음파까지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하지정맥류가 의심돼서 병원을 찾았을 때 CT나 MRI까지 검사를 받았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더 심각한 상황인가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은 불필요한 검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CT나 MRI까지는.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CT나 MRI를 진행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하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유출구가 폐색되진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요.
일상을 위협하는 하지 정맥류의 위험 신호. 의료진이 70대 환자의 수술을 준비 중인데 하지 정맥류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혈관이 이미 늘어졌거나 울퉁불퉁하게 돌출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이 환자분 7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원래 최근에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수술하기 전에도 댁에서 계실 때도 하지정맥류 증상이 있으셨는데 따로 진단을 받지는 않으셨고 이번에 대장암 수술하면서 저희한테 협진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검사를 진행을 했고 초음파 결과상으로 하지정맥류가 진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분 양측 다리 다 하지정맥류로 진단을 받으셨고 오늘은 고위 결찰술 및 발거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술이 시작됐다. 환자의 경우 왼쪽과 오른쪽, 양측 두 다리 모두 정맥 역류가 확인된 상황. 걸을 때면 다리가 무겁고 특히 누워있을 때 다리가 저려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소견을 보였는데 정맥류가 발생한 혈관을 제거하는 것이 이번 수술의 핵심이다. 환자분 양측 혈관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여서 고주파나 레이저보다는 고위 결찰술을 결정하게 되었고 레이저나 고주파 아닌 고위 결찰술 및 발거술을 하게 되면 정맥을 아예 제거하게 되기 때문에 재발률을 조금 낮출 수 있다는 면에서 저희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정맥류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정도가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게 혈관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피부에 색소 침착이 생기거나 정맥성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약해지고 혈관 탄력이 무너져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다리에 울퉁불퉁 돌출된 혈관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더라도 평소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 정맥류는 일단 한번 발병하면 자연적인 치유가 어렵고 방치 시 색소 침착, 혈전 등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복제 정맥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늘어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발거술이 다 됐고요. 그리고 종아리 쪽으로 있던 자글자글한 정맥류들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한 다 뽑아냈고 별로 피도 나지 않아서 수월하게 수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분은 별로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보통 고위결찰술하고 발거술 할 때 대복제 정맥이 중간에서 끊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만 없으면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잘 마친 상황. 수술 후에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를 피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의 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년의 삶을 방해하는 하지 정맥류. 적절한 치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하지 정맥류의 위험성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수술 이후에 문제가 되는 혈관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실 거는 없고요. 물론 당연히 증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는 유념해 두시고 수술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저희가 압박 스타킹이나 붕대를 감아드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한 이틀째쯤에는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바로 복귀 가능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기 보행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수술했다고 해서 막 가만히 누워 계시기만 하지는 마시고 조기에 보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많게는 2주까지도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나 같은 데는 좀 피해 주시고요. 아래로 피가 쏠릴 만한 장시간 기립 같은 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하지정맥류 환자 사례 만나봤습니다. 네. 인간은 두 다리로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다리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지정맥류를 인간의 숙명적 질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숙명적 질환이지만 이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하지정맥류로 진단이 되면 어떤 치료법부터 시작이 되는지 차근차근 또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치료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한 5개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1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하지 거상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올려놓는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네, 뭐 일상생활 중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워 계실 때 하시면 되고요. 네. 주무실 때 베개 위에 다리를 올리고 주무신다든지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다리 정맥의 압력을 낮춰서 부종과 불편함을 완화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지 압박 치료가 있겠고요. 하지 압박 치료는 가장 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압박 스타킹, 그리고 간헐적으로 공기로 압박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장딴지 근육이 펌프 기능을 보완해서 부종이나 그런 불편감을 호전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약물 치료인데요. 약물 치료는 보통은 필수적으로 시행을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혈관벽을 강화시켜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화요법이 있는데요. 경화요법은 혈관 내에다가 경화제를 주입해서 혈관이 가는 길을 차단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혈관 길을 차단하게 되면 하지정맥류가 더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길이 아니어도 정맥 혈류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보통 경화요법은 표제 정맥에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직접적으로 확장된 정맥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서 이쪽으로 경화제를 주입을 한 다음에 이 경화제가 경화되면서 정맥류가 쪼그라들게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경화요법은 술식이 간편하고 미용적인 효과가 좋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재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많이 큰 상태라고 하면 한 번의 치료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2번, 3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증으로는 혈관 내 혈전 형성, 심한 염증 반응 등이 있겠습니다. 네. 미용상의 목적으로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압박 스타킹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잘 때 그걸 계속 착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 괜찮은 걸까요? 사실 제가 환자들한테 추천을 드릴 때는 잘 때는 벗어놓고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미용적인 목적의 압박 스타킹은 저희가 치료요법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압박을 주진 않기 때문에 자는 동안 불편감이 없겠지만,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도 계속 착용을 하고 계시고 오후에 주무실 때도 착용을 하고 계시면 많이 불편감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와상일 때는 압박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압박 스타킹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치료용 압박 스타킹의 그 압력은 20에서 30mm HG 정도가 유지가 돼야 하는 압박 스타킹이라 미용 압박 스타킹이랑은 조금 다르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경화요법 같은 경우에는 술식에 간편하고 미용적인 효과가 있다고 장점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 걷거나 다리를 접는 데 있어서 시술 후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지, 미용상으로도 완벽하게 표시가 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맥류 치료를 할 때 미용상으로 모든 게 완벽하게 깨끗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중 경화요법이 좀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자그마한 혈관들도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미용적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아니고 경화되고 혈관이 나아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리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수술하자마자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감 없이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미용상의 문제 말고요. 네. 통증이나 저림 같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만약에 없다면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냅둬도 괜찮은 건가요? 사실 치료하지 않고 보셔도 됩니다만,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맥 질환은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진행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보존적 치료, 압박 치료라든지 그런 하지 거상 정도의 치료는 지속하여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맥류 같은 게 발생을 해서 겉으로 보이는 증상들이 있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이 비수술적 치료로 모든 어떤 증상들이 완화된다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좀 수술적인 방법들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치료들이 적용이 될까요? 저희 수술적 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주 옛날부터 시행되어 오던 시술로 고위 결찰술 및 발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제정맥이 대퇴정맥으로 합류되는 구간을 잘라서
혈관 자체를 밖으로 빼내버리는 수술인데요. 이 수술은 이제 우리가 아예 혈관을 없애는 수술이기 때문에 재발률이 좀 낮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고통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나 부위 마취, 척추 마취를 좀 해야 하고요. 그리고 상처가 좀 길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무릎 주변에 있는 표제정맥으로 해서 우리가 스트리퍼라고 하는 기구를 혈관 안으로 쑥 넣습니다. 쑥 넣어서 결찰했는 부위에서 묶은 다음에 밖으로 꺼내면 혈관이 아예 다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국소정맥 절제술인데 아까 말씀드린 정강이나 종아리에 있는 조그만한 혈관들은 저희가 이렇게 칼집을 한 2mm 정도, 3mm 정도 넣어서 정맥을 밖으로 빼내서 양쪽을 묶고 잘라버리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열을 이용한 치료인데요. 고주파 시술이랑 레이저 정맥 폐쇄술입니다. 요즘에는 앞에 말씀드린 고위결찰술, 발걸술 말고 고주파 수술이나 그다음에 레이저 정맥 폐쇄술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유가 장점이 마취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하고 상처가 거의 안 남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수술보다는 고비용이고요. 그리고 수술에 제한점이 있다는 게 있는데 혈관 사이즈가 너무 크게 되면 사실은 이 치료를 하기가 매우 어렵고 혈관이 너무 얕아도 수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비열 치료라고 해서 이거는 몸 안에 혈관 안에 접착제를 넣어서 아예 붙여버리는 수술이고요. 그리고 혈관 경화제를 넣으면서 그 카테터를 넣어서 혈관을 아예 쪼개버리는 수술도 있겠습니다. 네, 설명하시면서 결찰, 절제, 발거술 등을 언급해 주셨는데 상당히 좀 위험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또 다리에 많은 근육들과 또 인대들이 다 함께 위치해 있다 보니 그럴 위험성은 없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수술하게 되는 표제정맥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근육을 건드리거나 심부 혈관을 건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술 후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수술 후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저희 모든 수술을 하고 나면 하지 부종이 있을 수 있고 출혈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압박하게 됩니다. 압박붕대를 꽁꽁 감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수술 후 1, 2주간은 되도록이면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실 수 있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증상이 경하다면은 벗고 계시라고도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착용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1, 2주간은 너무 극도로 활동량이 많은 운동을 하거나 하는 것은 피해 주셔야 되고요. 네. 밑으로 피가 쏠릴 수 있는 사우나나 탕에 들어가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흔히 마사지 즐겨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죠. 오히려 이 마사지가 혈액순환을 좀 너무 좋게 만들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걱정도 되거든요. 마사지는 괜찮습니까? 사실 표준 치료 기준에는 마사지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연구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수기로 마사지 해주는 것이 부종에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요.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도 많이 불편하시면 조금 주물러 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위험성이 크지 않고 관리 잘 한다면은 제로였으면 좋겠는데 그 합병증의 위험성을 제로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스스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가장 중요한 건 재발이겠죠. 증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표제정맥에 역류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희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심부정맥에 역류가 있을 때는 치료가 아주 어렵습니다. 수술적 치료나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심부정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제정맥 주변으로 신경이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이나 심부정맥에 손상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다리에 피가 많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술하는 과정 중에도 출혈량이 상당히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출혈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지정맥류의 다양한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예방이겠죠. 이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맨날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장단지 근육이 정맥을 도와주게 되면 정맥이 역류하는 그 확률 자체를 조금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지 근육 운동을 좀 챙겨주시는 게 좋겠는데 간혹 과도하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량을 아주 무겁게 하신다거나 하는 분들. 그렇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고 정맥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걷기, 달리기, 수영, 요가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인자의 비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좀 해주시면 정맥에 가해지는 압력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역류의 그 반응을 좀 낮출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치료에도 있었는데 하지 거상입니다. 다리 올리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누워 계시는 자세가 좋고 누워 계실 때도 베개 위에 다리를 올려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의 부동 자세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상관없이 부동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 자체가 혈액순환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의 부동 자세는 피해 주시고 적어도 30분마다는 스트레칭 해주듯이 움직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반이나 복부를 조이는 옷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힐이나 높은 신발을 오랫도록 신고 있는 것도 피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압박 스타킹 착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굳이 내가 하지정맥류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 서서 일하거나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일상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하지정맥류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5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이요, 직업의 특성상 오랜 시간 동안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 하지정맥류 증상이 심해져서 혈관이 너무 보기 싫게 막 튀어나와 있다고 합니다.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수술 후에 다리 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고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왜냐하면 이분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걱정이 많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수술 후에는 조기 보행을 권유드리고 있고요. 그것이 조금 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서 계시는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신고서 일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겠죠. 수술 이후에 언제부터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 제약은 없고요. 수술 후에도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은. 그러나 증상 완화를 위해서 압박 스타킹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압박 스타킹만 믿고 계속 서 있는 건 또 무리하겠죠? 당연히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환자들한테 교육을 할 때 뭐 까치발 운동이라든지 가만히 서 계실 때도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앉는 거 아닐까요? 장시간 앉아 있는 것도 사실 정맥 흐름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한 자세로 오래 유지하고 계시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앉아서 일을 하든 서서 일을 하든 그때마다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70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아드님의 사연입니다. 아버지께서요, 최근에 부쩍 주무시다가 깬대요. 이유가 다리가 저려서. 그런 날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좀 살펴보면 부종도 있고 열감도 좀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게 하지정맥류인가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엔요, 핏줄에 튀어나온 게 없어서 좀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혈관에 도드라짐이 없다면 하지정맥류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앞서 말씀하셨던 증상들이 하지정맥류에 해당되는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혈관 도드라짐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는 마시고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열감도 있다는데 하지정맥류가 열감까지도 동반하나요? 이렇게 부종이 오래되게 되면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만져보면 그렇게 뭐 열감을 느끼는 건 아니고 본인만? 아니요, 환자분이 화끈거린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래요?
실제로 하지 정맥류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은가요? 이게 하지 정맥류는 저희가 보통은 만성 정맥 질환 안에 해당되는 하부에 해당되는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증상이 없이도 다리가 무겁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실핏줄 같은 것들이 보이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종도 있고 자다가 깨는 경우도 있고 열감도 느껴진다. 이게 좀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은 병원에 꼭 와야겠군요. 와서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번 사연은요, 최근 하지 정맥류를 치료받은 6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하지 정맥류는 조기에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레이저 치료를 했대요. 근데 지금 회복 중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레이저 치료 후에요, 멍이 좀 심하게 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히려 다리 쪽이 당기고 찌릿한 느낌이 지속되고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이거 후유증은 아닌지 혹은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닌지 지금 너무 걱정이 크거든요. 쌤의 솔루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증상들은 대개 정상 범주 안에 드는 초기 반응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거는 없겠고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좋아지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당연한 거라면 어느 정도, 며칠 정도 그런 통증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손상을 받은 정도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레이저 자체가 혈관을 직접적으로 쏴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네. 멍이 들고 통증이 있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레이저 치료를 했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의해야 될 점은 딱히 없고요. 그 관이 들어가는 자리 쪽으로 진물이 난다든지 할 수가 있어서 그것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한쪽 다리만 유난히 더 붓거나 뻘개지거나 아니면 열감이 있거나 하는 증상들이 생기게 되면 혹시 모를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것들을 예상해 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했는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 이후에 좀 그래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문제 있으면 병원 빨리 달려오는 게 가장 큰 상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TV 메디컬학서 오늘 이 시간 현대인들에게 흔히 생길 수 있는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하지 정맥류가 심장 기능에 위해를 끼치는 게 아니냐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지 정맥류랑 심장 질환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때에 제대로 된 치료만 받으면 증상의 호전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걱정 없이 진료실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람들은요, 일생 동안 지구 4바퀴 반을 돌 정도로 발과 다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이제 고개를 한번 숙이셔서 낮은 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의 발과 다리를 조금 더 신경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네.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혈관외과의 김현주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